네, 김정희 기자. 네. 워낙 여의도 증권가에서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이 송년회 자리에 하루도 쉬지 않고 다니시느라 바쁘시다고요. 네, 요즘 몹시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군요. 자,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이 기고만장을 위해서 아주 알찬 얘기들을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준비해 오셨는데, 자,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저는 연말을 정리하면서 올해 반짝반짝했던 금융상품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네. 뭐니 해도 ETF, 즉 상장지수 펀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해서 오늘은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김주영 기자는 앵커, 아나운서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목소리가. 네, 참 좋죠. 예. 어떻습니까? 옆에 듣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하신 게 아닌가. 전문적으로? 네, 오늘 참 훈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ETF가 많이 성장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좀 네. 짧게 정리해 주시죠. 예,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요. 지난달 기준 ETF 자산 총액은 10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만 해도 6조 원 정도 됐는데 1년 사이에 4조 원 정도, 즉 대폭 확대가 된 것이죠. 종목 수는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장된 종목이 지난해에는 64개였는데 올해는 107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04개가 상장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지역에서 종목 수 기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1위. 그중에서 특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게 있다면. 아니, 이 말을 집어넣으셔야죠.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네, 해야 됩니다. 오늘 너무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네요. 네. 특히 두각을 나타내는 제품. 지난 14일 기준으로 좀 올해 연초 이후 수익률을 집계해 보니까 뭐니 해도 자동차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ETF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25%에 달했는데요. 지난 8월 폭락장 이후에 차화정이 꺾이면서 자동차 주식이 좀 급락은 했지만 아무래도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실적도 기대만큼 좋았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또 올해 상장 폐지되는 ETF가 처음으로 등장을 할 전망입니다. 현대 인베스트 자산운용의 금과 보험 ETF가 오는 19일에 상장 폐지가 되는데요. 상장한 뒤 1년이 지났지만 자산 규모, 즉 설정액이 50억 미만이어서 좀 수익성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인지 자진 상폐를 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ETF 중에서 좀 수익률이 높은 운용사는 특히 어디인가요? 예, 삼성자산운용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ETF가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네, 얼마나? 예, 아까 말씀드린 그 ETF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1위군요. 예. 네. 이 삼성자산운용의 이 김석 대표분이셨는데 원래 네. 이 최근에 ETF를 워낙 예. 잘하셨다. 이래 평가에 힘입어 그룹의 평가에 힘입어 삼성증권 사장으로 가셨어요. 예. 네, ETF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어떤 진가를 발휘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자동차 금 이렇게 하면 좀 섹터 ETF 이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 그게 섹터 ETF는 아직 우리 시장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좀? 네, 아직까지 다양성 측면에서는 섹터 ETF도 있다더라 이 정도고 사실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자산총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ETF 전체 시장 가운데 아무래도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레버리지와 채권 ETF가 각각 12% 정도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의 자료를 보시면요. 네.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ETF는 대부분 그런 종목들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ETF는 레버리지 ETF인데요. 지수의 2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ETF가 최근 한 달 만에 자산이 2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네. 예상대로 또 이 레버리지 ETF. 그래서 지수가 1% 오르면 ETF는 2% 오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또 이 투기 이 상품이 또 많이 부쩍 인기를 끈다는 얘기가 예상대로 들리는 것 같은데 이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지난달 말에 하루 평균 ETF 시장의 거래 대금이 약 8천억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가 전체 거래 대금의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들어서는 ELW에 대한 좀 규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위축되면서 그 분량이 또 레버리지 ETF로 넘어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보시죠. 네,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인버스와 코덱스 레버리지 ETF가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것도 삼성자산운용인가요?
예, 모두 그 코덱스가 앞에 붙으면 삼성이고요. 삼성거죠, 네. 타이거는 미래에스 미래거. 이렇게 그 각각 이름을 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덱스 붙으면 삼성자산운용. 네. 이 1, 2, 3위를 쓰다 보니까 예. 김석 대표가 삼성증권으로 가셨군요. 예, 네. 네, 이게 참, 네, 대단합니다. 근데 역시 레버리지와 네. 인버스 ETF, ETF가. 네, 지수가 좀 하락해야 예. 수익이 난다는 그 인버스 ETF,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네, 팔렸습니다.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레버리지랑 인버스 ETF 유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네. 말씀 네,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가 최근에 뭐 운용사 자문사에서 그 해지하는 기능 측면에서 이용하면서 좀 시장이 활성화된 측면도 있는데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거래가 잘 되니까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이지만 상품의 특성을 좀 자세히 알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네, 수익이 2배가 되는 만큼 손실도 2배가 된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죠. 네, 또 가격 제한폭도 일반 주식과 다른데요. 주식의 가격 제한폭이 아시는 것처럼 15%인데 레버리지 ETF는 30%에 달합니다. 예, 이 때문에 지난 폭락장에서 거래소가 레버리지 ETF의 신용거래를 금지하고 위탁 증거금융을 10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었죠. 네, 또 이 때문에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보다는 목표 수익률과 손실 제한폭을 정한 다음에 좀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격 제한폭이 이제 2배다. 이게 30%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맞으면 30%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좀 변동성 장세에서는 잘 알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2011년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ETF, 특히 이제 레버리지 ETF의 네. 한 해였군요. 네. 예. 자, 내년 시장을 이제 바라볼 때 이 ETF 시장은 뭐 거래소나 금융당국에서 정부 입장에서도 좀 더 좀 활성화시키자, 시장을 좀 키우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나온 얘기 보니까 거래소하고 예. 일본하고 이제 한국 거래소하고 뭐 ETF를 교차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이 얘기 좀 한번 좀 포괄적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최근에 거래소가 도쿄 증권거래소 그룹하고 일본 주식 교차 거래와 함께 ETF 교차 상장에 관한 그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교차 상장이 뭐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교차 상장은 쉽게 이야기를 해서 한 시장에 상장된 상품을 그 다른 시장에도 똑같이 상장을 하는 거예요. 즉 한국 증시에 일본 ETF 상품이 들어오는 것이죠. 국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좀 다양해지는 장점이 있고요. 또 업계 입장에서는 반대로 일본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ETF 교차 상장을 이미 지금 아직 처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2007년에 삼성자산운용이 코덱스 200을 일본 증시에 상장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렇게 거래량이 좋지는 않은데요. 이번 교차 상장을 통해서 좀 더 ETF 일본 시장 진출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업계는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차 상장도 삼성자산운용이군요. 예. 네. 뭐 ETF는 삼성 빼면은 뭐 얘기가 잘 안 되네요. 아, 근데요, 내년에는 좀 교차 상장에서 어? 좀 전세가 뒤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앞서 진출한 그 일본에서 잘 되지 않았는데, 이제 내년에 미래에셋 맵스 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이 일본 시장에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두 회사가 좀 공격적인데요. 미래에셋 맵스 자산운용이 교차 상장을 거래소에 제의를 했다고 해요. 그 아이디어가 좀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네. MOU 체결해서 좀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요. 맵스가 네, 예, 맵스가 ETF 교차 상장을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바로 그 한일 라이벌 ETF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에서 전기전자 업종에서 경쟁을 하는 업종이 있잖아요. 네, 있죠. 예, 삼성전자, 소니, 자동차에서는 현대차 그리고 토요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 업종들을 묶어서 한국 증시에 상장을 시킨 다음에 또 일본 증시에 교차 상장을 하는 또, 구조입니다. 네, 그대로 상장하고. 예. 어허. 네, 이런 식으로 25개에서 30개 정도 종목을 묶어서 교차 상장을 하게 되면은 좀 일본에서 좀 어느 정도 반응이 있지 않을까 어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높은 점수를 따가지고 미래에셋 맵스가 네, 맵스가 한일 교차 상장에서는 좀 앞서 나갈 수 있다. 예. 아,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자산운용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1, 2, 3위가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맵스 그리고 우리자산운용인데요. 우리자산운용은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채권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채 관련 ETF를 수출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자산운용 측에서는 국채의 세계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또 이번에 또 의미가 있는 점이 일본
하고 지금 국내하고 좀 세제 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준비가 완료된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홍콩 진출이 쉽지가 않은데 일본에 먼저 교차 상장을 하게 되면 좀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해져서 또 내년이나 그 이후에는 홍콩과 싱가포르도 진출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빚는 대표적인 상품 ETF. 내년에는 또 시장도 커지고 상품도 다양해질 ETF 시장에 대해서 우리 김주현 기자가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